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조금 지금 저기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예. 네. 현장은 좀 어떠십니까? 뭐, 저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던가요? 볼티모 저기 그 트러스교 붕괴돼가지고 예, 예, 예.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요? 아, 뉴스로 들었어. 네. 교수님한테는 못 들은 것 같네. 네, 저 그 사건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트러스교가 그렇게 약한지 몰랐고 교량의 다리 부분에 배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부딪혔는데 그렇게 다 폭삭 주저앉을 줄 몰랐고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그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또 직업병 같이. 예, 유난히 하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시죠? 예, 예, 예. 이렇게 환절일 때는 좀 어떠세요? 지금 그냥 그, 오지랖 넓게 네. 강압바닥을 아주 그냥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좋은 게 문 닫고 딱 집에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으면 되고 바깥에서 뭐 일어나는 거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원주택 하시면은 조경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발생할 때 좀 뭔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아, 저희 잔디밭이 350평이 돼 갖고요. 보름마다 깎고, 그리고 이제 단열이나 여러 가지 창호를 좋은 거 써갖고, 네. 예, 그 아파트 이상 난방도 난방 손실이 없고, 그 아파트 이상으로 좋습니다.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난방비가 제가 강화에 와서 이제 집을 2번 졌는데요. 네, 이제 평생 살라고 이제 스틸하우스로 졌는데 네. 거기 가스 보일러 놨더니 한 달에 한 120만 원. 한 그리고 달에요. 예, 가스비가 가스비가 엄청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벽난로 한 60평에다가 이제 벽난로까지 놨는데 엄청 나와갖고 거기 집을 본의 아니게 팔고 전원주택 이제 월간지 표지 모델 나오는 바람에 이제 팔고 누가 사라 그래서 팔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지열을 했어요. 네. 예, 지열 난방을 했더니 62평에 뜨거운 물 맘대로 쓰고 실내 온도 25도 기준으로 해서 네. 한 30만 원 나와요. 진짜요? 예, 예. 그 제가 강화 온 지 한 15년 되는데 네. 강화에 제가 지열 보일러하고 태양광을 네. 도서벽지에 제가 평정을 다 했어요. 그 저 그 업체 후배 네. 있는 업체 그 공조 업체 하나 네. 선정해 갖고 네. 히트펌프 만들어서 네. 에너지관리공단 참여업체 등록시켜서 누가, 해서 누가, 누가, 누가 즉, 우리 학우님이 그 업체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예예. 이 제조업이 기술자가 5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격증이 5 이상 있어야 되는데 제조업이 영세하잖아요. 자격증 5명을 구하려면은 네. 한 달에 기본 급여 못 주더라도 한 3, 400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본 관리비 나가는 게 엄청나니까. 네. 예. 15년 전에 이제 우리 그 같이 동료들이 네. 그 자격증 놀고 또 국민연금도 그때는 이제 탈 때가 아니고 이제 낼 때고 네. 의료보험 내고 그래서 우리 후배가 이렇게 해서 제조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5개가 필요하니까 뭐 본의 아니게 대여 아닌 대여가 된 거죠. 면대. 예예.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에너지관리공단 이제 참여업체가 네. 등록이 돼갖고 이제 제가 이 경인지역은 제가 지열하고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네. 이제 평정을 했습니다. 강화 가서 또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우님들도 예? 네. 네.
예, 제가 보면은 이 안전관리는 뭐 죽을 때까지 안전관리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격증 하나만 네. 있더라도 그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여기 강화에도 그 안전관리 자격증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음, 예,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강화는 이제 인구가 이제 노인 세대가 평균 한 60, 60세대, 60세 이상이 한 50% 이상이 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고 그래서 제가 강화에 와서 자격증 보급을 내가 많이 해줬어요. 우리 그 학우님 어디 가면 그 지역 뭘로 평정 한번 하고 저 보급하고 이러느라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 오지랖 넓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제가 9시면 자는 시간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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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옛날에 그 건설회사 다닐 때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예, 현장 가서 아침 먹고 예, 집에 오면은 한 7, 8시 되면은 예. 예, 씻고서 9시 뉴스 못 보고 자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하루가 예, 예. 하루가 너무 이렇게 직- 직장에서 일로만 다 끝나고 그냥 개인 생활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주말에 옛날에는 뭐 비 오는 날이 그 뭐야 노가다는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안 그랬어요. 제가 토요일 날은 반씩 근무하고 일요일 날은 당직자만 있자. 이게 처음에는 난리 났었죠. 왜냐? 야, 노가다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근데 원청에서 일을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만 하지. 그래서 체제를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제일 먼저 체제를 많이 바꿨어요. 음,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막 보급이 돼서 막 생겨서 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경험도 있었고 음. 지금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현장 몇 군데 그 지구 단위 지정을 좀 도와달라 해서 김포에 이제 한 20만 평 그 공장 그 만드는 거 그 지구 단위 예 그걸 좀 협조 좀 해달라 해서 지금 월요일 날마다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서로들 이 건설업체 사장들 대표들이 네. 죽을 날이에요. 지금 근데 회의하는 그 협의체에 오시는 분들이 상식으로 몇인 기준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영세 지금 사업장 이제 같은데. 예 저희는 이제 뭐냐면 지구 단위 하다 보니까 네, 제조업도 오고 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막말 물줄에는 네, 예, 돈 지급해주는 이제 그 시행사도 오고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 건설업체가 그래도 영세하더라도 이쪽에 이제 현장이 넓다 보니까 한 100인 이상은 되죠. 그러면 뭐 100인 이상. 예, 예. 뭐, 그러면 요번부터 적용된 사업장은 아니고 뭐 2022년부터 적용됐던 그런 사업장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어느 정도 서류나 이런 건 다 갖춰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혹시 저기, 우리 그 주 5일제를 언제부터 했죠? 주 5일제가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몇 년 안 되잖아요. 아니, 저기 건설업 말고, 우리 사회적으로 주 5일제 논의 나와가지고, 그때 뭐 중소기업 다 죽는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준비를 더 해야 된다, 막 그랬던, 그게 19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제가 이 얘기를 그때 왜 이제 드리냐면, 예. 그때 이제 시작이 이제 노무현 정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러면 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90년대고 한 중반쯤 될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중반에서 말쯤 될 거예요. 지금 대부분, 예, 대부분 이제 보면, 이제 좀 주 4일째 한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4와 2분의 1일째 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금요일 같은 데 오전만 하고 가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조현민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4.5일째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4일째? 어, 또 4일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 4일째도. 예. 예, 예. 근데 업무가 집중화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예. 대기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소기업은 예. 중소기업이라든 이런 데는 예.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일은 또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요? 근로자들이야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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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죠. 예. 사용자는 예. 일은 이제 계속 밀려오는 게 많은데 주 4일을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또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만큼 뽑는 인원만큼 매출액이라든지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아마 그렇지 못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또 힘들지 않을까. 근데 대기업에서는 인원들이 유료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돌아가서 하더라도 아니면 뭐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 좋으니까 어디에서라도 작업이 가능한데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 안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렇게 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강화학습, 뭐 러닝머신, 그다음에 뭐 AI 이것이 이제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 얘기가 예견됐던 게 이제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부터 이제 개념화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인용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발간한 노동 4.0이라는 어떤 자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에서도 그걸 언급을 하는데 노동 4.0이라는 거 하는 거 자체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산업 4.0,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꾸 뭔가 산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사회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독일 정부에서부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을 때 그러면 사람의 노동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으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백서를 그러니까 매뉴얼을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딱 보니까 미국의 노동사회부 연방 장관이 그 서문을 썼는데 서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우리 산업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 기계가 많은 부분을 대처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도 지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우리 조현민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이나 데이터에 이렇게 무진장 많이 쌓이고 하면서 특정한 사업장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공간 자체가 이제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데이터 접근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 근데 그걸 딱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그건 지식 기반 산업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물리적인 노동력이 들어가는 산업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설업에서 어떻게 가능하지? 주 노트북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것 자체가. 근데 요새 얘기 나오는 것들 쭉 들어보니까 야, 주 5일제가 처음에 주 5일제 하자 그럴 때도 똑같았다. 준비가 안 됐다 그랬고, 뭐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은 다 망한다 그랬고, 근데 지금 주 4일제 나올 때도 똑같은 논리로서 막 얘기하더라고. 주 4일제 해도 일의 효율성이나 집중성이 중요한 것이지 오랫동안 직장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요새 대기업이나 공무원 조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입사해가지고 한 1년, 2년 뭐 어느 정도 좀 일 알아갈만 하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강의 갔는데 어떤 유수의 대기업의 화학기업을 딱 갔는데 교육 관련해가지고 대응하시는 분이 입사한 지 한 15년 차 막 20년 차 이런 부장이 대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밑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요런 지금 어떤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순영 하고님. 제가 전장에
그 안전관리할 때는 주 5일제가 격주마다 다 했습니다. 그 네, 대기업에서는. 네. 그런데 격주마다 이제 주 5일제 하는데도 작업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작업자들이 안 싫어한다고요? 된다고. 예, 돈이 안 된다고. 아,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고 예, 작업자들이 싫어해서 그러면 격주로 그러니까 주 5일로 완전 끝나려고 했는데 그럼 격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격주로 이제 주 5일제를 근무를 했어요. 예, 네, 그런 시스템을 주 5일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작업자들도 반대를 했지만 네, 그게 몸에 익어가니까 그게 네, 처음에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불만이 아니고 오히려 네, 그거를 자기들이 필요해서 또 이제 노동조합도 있고 해서 5일제로 하자. 그래도 5일제로 그 시스템을 돌려서 해보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우리 저기 안지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기 현장에도 뭐 주 6일 아니면은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게 다 케바케 같아요, 케바케. 네, 그러니까는 밀당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을 더 하기를 원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관리적으로 해가지고 관리자급들은 되게 주말에는 쉬려고 일하고, 그러니까 네, 근로 계약 조건이 일당제냐 네, 아니면 네. 포괄적 근무제냐 뭐 음, 정식이냐 그것 따라서 약간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일당제기 하신 분들은 쉬면은 돈이 안 나오는데 음. 그걸 원치 않죠. 대신 또 관리자는 나는 쉬어도 돈 나오고 일해도 돈이 나오니까는 나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는 정도 원하시죠.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원치 않는 분도 어, 계시고 좀 그런 것 음. 같습니다. 그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노동 4.0 백서 제가 지금 여기 저기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페이지는 많지는 않아요. 다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한 두 달락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요거 공유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네. 노동 4.0 백서 토론입니다.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안드레아 날레스가 쓴 건데요. 하루 8시간 일주일 36시간 노동, 직장 내 위생 상태와 근무 보장 조건의 개선, 아동 노동의 금지,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미래의 노동이 지향해야 할 이상향으로 그려졌던 때가 있었다. 오늘날의 이상향은 완전히 다르다. 시원한 바닷가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일하는 창의적인 지식 노동자, 혹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음 주 원하는 작업 스케줄을 계획하는 생산직 노동자 등이 현재 우리의 이상향이다. 미래의 노동시장은 오늘날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 분명한데, 과연 오늘날의 상황보다 더 나을 것인가? 우리는 보다 자율적으로 우리의 노동을 결정하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노동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50대에 다시 한번 대학을 다니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기계들은 우리의 직장을 앗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계가 다양한 개선을 가능케 하고 생산력을 높이게 되어 새로운 직군을 창출하게 될 것인가? 예, 요런, 예, 이게 서론 내용이 쭉 이제 막 나오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음,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안전도 나와요. 안전은 앞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정책, 기술 이런 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교수님, 거기서 제가 좀 네, 덧붙여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네, 예. 지금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으로 우리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건설공사는 그 공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공기가 확실하게 그 주 5일제에 맞춰서 연장이 되고 네, 또 공사 금액도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네, 네, 그 자들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돈이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지만 네, 이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하니까 그게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다만 네, 예, 사업체에서 업체에서 건설사에서 공기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또 이제 일을 지키고 또 그런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뒤죽박죽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네, 그 사회적인 합의는 공기도 연장되고 그다음에 그 급여가 깎이지 않는 그 선에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금액도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그러면 유난히 아버님, 예, 예, 건설업 특성상 가장 큰 예, 문제가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제가 고쳐야 보면 될 이제, 거. 제가 보면 네, 화이트 칼라는 뭐 주 4일이고 5일이고 가능한데, 네, 현장 근로자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나와야 이제 돈이 되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는 제도가 있어 갖고, 네, 네, 1인당 생산성을 따졌어요. 그 당시에. 네, 네, 80년대, 90년대 건설회사가 생산성 따지는 그 회사가 없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이제 투입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80년대는 뭐 총무, 자재, 네, 노무, 격리, 뭐 관리직이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됐는데 네, 관리직이 나중에 이제 한 85년, 90년대 되니까 네, 이제 회계직은 회계본부에서 몇 개 현장을 관리하게 되고 네, 또 자재는 자재 나름대로 몇 개 관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현장에 이제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상시 근로를 했었어요. 우리 그 화이트 칼라에 그 네, 현장에. 근데 나중에 이제 한 2000, 아니, 한 1995년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전기직도 5개 현장을 커버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관리적이 기술적으로 공정 체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제가 보면은 뭐 대기업 같은 데나 이제 원청 같은 데는 뭐 4일 근무에 3일 근무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일반 하청 업체나 근로자는 근로자는 그럴 수가 없지 않나. 예? 왜냐 그 하루하루 뭐 제가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요새 예, 예. 보니까 제가 무슨 프로젝트 때문이라도 관련된 심의를 많이 가다 보니까 요새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고 이제 일단 통제가 잘 안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 자체가 예, 통제가 안 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신에 그들이 없으면 이건 공기 자체를 맞출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그런 인력에 대한 제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그렇 발주 개념에서도 공기 자체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지금 구조가 내국인으로 채워지지가 못하고 근데 이런 구조는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공직이라고 해서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1, 2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 그만두고 딴 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인력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보면은요. 네,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현안 문제인데 우리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했어요. 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교 가려면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공고 나와서 취직하려면 취직하고 그게 완전히 블루하고 화이트하고 이제 나눠져 갖고 이제 그 세대가 됐는데 이제는 80년대 지나서 보니까 대학교가 그냥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냥 뭐 진짜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수입차가 많이 나와서
뭐 개나 똥이나 뭐 벤치 탄다리자 그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은. 예? 대학교 너무 남았고, 이제는 이제 대학교가 이제 무너질 지경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나 대학교를 풀어놓고, 너무나 그 개방해놓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학력 있는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일을 하면은 창피해서 쪽팔리게 내가 그거 하냐.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 인력이 있는데, 가서 일하려고 하진 않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도 99년도에 대기업에서 있다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연봉 5천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99년도요? 당시에, 예? 99년도에요? 예, 99년도에. 그때 5천이면 이 일반 이 업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대인데, 그때 이제 명태 2억 더 준다리고 뭐하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해서 있다가 뭐 사업한다 시고 좀 뭐 해먹고, 그러다가 다시 그 1군 기업은 아니지만 2군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월급은 옛날에 받은 것보다 70%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 같은 동료들이 그 회사 다니니까 일부 몇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쪽스럽게 거기 갔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보면 연금을 150 이상도 못 받아.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그냥 옛날 걸 잊어버리고 그냥 2군에 가서 나름대로 일한 사람들은 150 이상 200까지 연금 받아요. 그게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이 블루하고 파이트라 하고 또 회사 1군하고 2군하고 여러 가지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이 현재 이 건설업이 도심화가 된 것 같아요. 제주도 그렇지만.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그 계신 조현민 학우님이나 이제 우리 고수용 우리 그 학우님 같은 분은 연세가 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고, 응? 그러니까 뭐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다. 뭐 응?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네. 조금만 있으면은 힘든 거 안 할라리고. 네. 그리고 하나 비근한 얘기로 성전설로 이제 현장에 가면 철탑 현장. 네. 옛날에 철탑 현장 가면은 하루 일당 20만 원 줬어요. 그 80년대 후반에. 근데 그건 20대밖에 못 타요. 20세가 넘어가면은 몇 메다 이상은 오는 고속공사 때문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냥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애들이 돈 욕심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음. 그 당시에 이제 중대재해법, 아니, 산업안전보건법이 막 생겨서 떨어지면 사망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암암리에 이제 돈 번 친구들은 근로자들 측에서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제가 뭐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하고 나눠져서 지금 현 세대는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더 실질적인 소득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왜냐면 일만 찾아서 하면 되니까. 하루 일당 나가면은 기본 요새 무조건 뭐 머리만 대면 15만 원, 20만 원 받잖아요. 그리고 조경직 가위만 잡고 조경에만 했다리면 우리 강화에서도 조경 가위만 잡았더니 일당에 30만 원이에요. 일당 30만 원이니까 20일만 하더라도 한 600만 원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력은 아니고 여러 가지보다 자기가 하겠다는 의도와 의심 여러 가지만 있으면은 뭐 일할 거리는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긴 한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어떤 이런 거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그 인력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예. 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할 데가 없어서 예전처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일거리가 없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인으로는 이게 산업 자체가 도저히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외국인에 대한 실제 고용해서 쓰는 데 있어서 리스크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기 내에 끝내려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서 보면 사실 저도 지금 집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은 집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거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가 더 튼튼한 것 같아.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좀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어쨌든 타파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논문 쓸 일이 있어가지고 관련자 분들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큰 문제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업에서 큰 문제. 일단 공기 자체, 공기 몰빵하는 거. 최저 입찰제 이거 진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인력, 이 수급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다. 뭐 그러면서 예전에는 처음에 그런 외국 인력이 왔을 때는 컨트롤이 그나마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뭐 안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뭐 더 강조시킬 수도 있었고 위화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없으면 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도 듣지도 않고 뭐 오히려 그거 갖고 좀 약간 협박 아닌 협박처럼 그러면 우리 갈 거야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필요할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조현민하고님은 뭐 어떤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네.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차피 이민을 받지 않으면 3대 업종은 다 이민자들이 다 채워 나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민자들이 와서 채워야 될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속초를 갔는데 그 네. 속초 시장에 전을 굽는 사람들이 네. 다 외국인들이에요. 어,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을 붙이고 했는데 그런데 벌써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만큼 음, 건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우리 한국인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 제3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아프리카라 뭐 국민들을 뭐 데리고 오든 어떻게든 제3의 이민자를 받아야 우리나라도 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인력 해결 문제. 네. 제가 예, 저는 최근에 봤었던 뉴스 기사 중에서 충격적으로, 저는 진짜 좀 충격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TSMC라는 대만 기업 있잖아요. 예, 반도체 맡은 회사, 그 파운더리의 절대 강자. 그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더블 스코어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벌어졌, 확 벌어졌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고객층 자체가 삼성전자 고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야,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와, 이렇게 벌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데요. IT 기업인데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출시를 했는데, 와, 그 만듦새하고 완성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현대기아도 되게 잘한다.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차 시절에서는 독일 3사한테 밀리고 일본한테도 밀리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기차에 빠르게 전환해서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뭔가 승부수를 펼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 중국이란 샤오미 IT 업체가 아니, 애플에서도 전기차 포기했는데 여기서 3년 만에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야, 내수 시장이 이렇게 탄탄하다는 게 이제 이런 위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중국 시장,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내수에서만 잘 굴러가도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 수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 이런 격차 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 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저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안지화 학우님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실제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요런 케이스 해서 예전에 우리 왜 그 철근공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평원도 외국에 있는데 그 구하기 힘드니까 그 철근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저 데크 플레이트 해가지고 데크 공으로 하면은 철근 하는 양이 많이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근이 좀 적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설비 공정에도 이 배관 거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음, 배관을 유니트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하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그냥 크레인 장비로 떠가지고 조립만 하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공종에도 이런 게 좀 많이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음. 모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제작을 해갖고 들어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 인력을 좀 축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유니트하고 공법화 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지겠던 어, 내수 인력을 활용한다는 방법은 아니네요. 그냥 이게 지금 내수 인력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생산을 좀 더 간편화시키고 이걸 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많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제가 유튜브 잠깐 봤는데 향후 뭐 2030년까지 보니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인구 줄어드는데 그게 뭐 산업 전반에 다 그런 거니까 건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직접 찍어내 가지고 해야지 그걸 산업 인력으로 다 하려고 해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또 다른 방편으로는 지금 로봇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네, 우리 그 현장에서 우리 이제 시다 보는 사람들, 네, 조공들 네, 그런 로봇이 나와가지고 자재고 갖고 와 그러면 로봇이 막 써가지고 다 들고 오고 야 망치 가지고 와 그러면 로봇이 막 써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그런 것도 보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큰 스킬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로봇이 또 대체하지 않을까. 그 관련된 로봇 산업도 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계속 해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줄어들면은 거기에 어떤 대체되는 이런 뭐 로봇을 대체한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뭐 이렇게 일체화되든지 아니면 융통화든지 모듈화 돼가지고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단순히 조립만 하게 되는 이런 공법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건설 현장에서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접합이 좀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철 같은 경우도 안 돼가지고 PG 개념으로 프리테스트 개념을 해가지고 와서 쌓기만 하는 이런 방식 바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예전 전통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좀 간소화되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 하는 공종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럼, 앞으로도 다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러면 진짜 큰일인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안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안전의 대상은 사람인데 작업장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미래성이 없네요. 이거 안전 공부하는 거 아니, 큰일 났네. 건설 쪽에는 줄을지 몰라도 다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조 쪽이 가지 않습니까? 제조 쪽에서는 또 그런 걸 또 운영하니까 또 그쪽에서는 또 수요가 또 늘어나겠죠. 또 공법이 음. 어떤 바뀌는 거니까. 제조 쪽에서는 더 늘어나겠지만 건설 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겠죠. 사람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기사도 많이 봤는데요.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는 무인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두 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캐셔한테 계산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직접 셀프로 계산하고 이게 훨씬 더 빠르기도 빠르고 금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늘상 보아왔던 직업군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뭐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방금 전에 우리가 안지영 하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아까 어떤 하구님 우리 그 김성종 하구님하고 같이 일하신다는 그 김지훈 하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산업에 이렇게 다중으로 적용되다 보면 그러면 확실한 거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일하는 노동 인력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아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The Age of AI라고 제가 여기 써놓을게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면 그게 불과 지금 5년 전 얘기인데 인공지능 관련된 거거든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어떤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5년 전에 나온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8부작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5년 전 내용도 깜짝 놀라는데 지금 5년도 더 지났고 더더군다나 그때는 챗 GPT나 이런 소위 범용화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나오기 전인데 지금은 훨씬 더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노동 4.0 백서 말씀드렸다시피 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지금은 주 5일 하는데 이제 주 4일이 인력이 점점 준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업 전반적으로 공법화되고 유니트화된다.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 없어진다. 사람이 점점 준다. 그럼 주 3일제로 간다.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를 좀 정해놓고 뭔가 미래상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국 법적이라고 하는 건 법적 관련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기반일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법적 위화력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그 힘을 잃어가는 거니까 지금 The Age of AI 한번 보시면 거기에 미국의 어떤 항구에서 그 로봇 기술, 예, 맞아요. 로봇 다니 주니어가 저기 나레이션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 굉장히 많아요. 이미 대부분의 이런 항구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다 로봇이 하지. 인공지능으로 하고 예전 같으면은 그 넓은 그 항구에서 물류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한 1,000명이었다고 치면 지금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뭐 사고 한 번도 일어나지도 않고 잘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요거 한 편 보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음, 인도에 그 우리 그 기초질환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망막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인도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12억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망막 질환,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 질환에 걸려서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자체에 의사들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들한테 처해 있는 당뇨의 합병증이나 망막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만 하면 고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년 전 얘기인데 구글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거를 인도에 있는 병원에 딱 설치해 놓고 이렇게 눈으로 딱 보기만 하면 진단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8편입니다. 한 편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리고 내용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한 편에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관들이 실제 화재 진압하다가 많이 사망하잖아요. 근데 사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화염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뭐냐 사방이 분간이 안 돼가지고 탈출로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응하는 기술도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저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학습하는 것도 안전이라고 하는 주요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학습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단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조망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대부분 이 학우님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조현민 학우님하고 이제 얼마 전에 볼티모어 항구에서 트러스교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8명이 실종됐었는데 2명은 발견했고 아마 6명 사망인 걸로 나오죠, 지금? 혹시 보셨나요?
지난주에 그 미국의 항구에서 그 트러스교 이 교량의 다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 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8명이 실종됐었는데 그중에 2명만 발견하고 예, 아마 6명은 사망한 걸로 나올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것들도 결국 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냐, 뭐 안전기술이나 예방기술이 없었냐, 뭐 있었죠.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전혀 야, 미국의 그 최신 항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입출입로인 이 항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 처음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야, 이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 이게? 그리고 저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저렇게 무너진다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음, 그러시군요. 아무튼 저는 법적 관점으로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이게 중조법 범위에 들어갈까? 아니면 산업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아니면 형법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법 수강하시는 우리 학우님들 중에 다수분이 또 현장에서 또 오랜 시간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궁금해했었던 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외국 현장에는 우리나라처럼 중처법이 약하지 않은지요? 어디요? 미국이요? 미국에는 중처법에 준하는 법인을 처벌하는 법은 없죠. 미국의 산업법, 그러니까 오샤 규정 자체가 워낙 강력하니까, 예, 그걸로 처벌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네. 한번 제가 아까 그 뒤늦게 들어오신 우리 학우님들은 또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이거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 노동 4.0 백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발전에만 방점을 찍어서 자꾸 생각하는데, 독일에서는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을 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제가 저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뭐 준비하다가 제 다음 주에 학회 뭐 이렇게 할 게 좀 있어가지고 55분에 학회 관련해서 줌을 좀 하기로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네, 오늘 여기 50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예, 다음 주에 한번 수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도 안 들어오시려나? 다른 주제 갖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네, 네, 네. 제 연락처는요. 요겁니다. 네. 혹이라도 제 도움 필요하시면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예, 주에도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니까요. 중간고사는 저기 교환해서 100% 출제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과제 출제했어요. 5월 31일까지는 중첩법 관련해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 그것도 너무 이렇게 받지 마시고 지금 중첩법 판결 나온 게 13건 이상 나왔으니까 그거 검색해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좀 진솔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중첩법 그 판례의 과제, 네. 그 과제를 저 나름대로 그 평가하라는 겁니까? 그 내용을 적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해당 판례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한 거지 그 개요 적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 분량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뭐 분량 많아봐야 읽는데 시간 다 걸리니까 개요 위주로 제가 알 만한 내용 쓰지 마시고 그거를 우리 학우님들이 봤었을 때 아 이건 이 판결 자체는 중처법의 취지에 맞춰서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아니면 뭐 어떤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적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고요. 판례 아 사건 번호 저기 구글에서 치시면 엄청 나옵니다. 네이버에 치지 마시고 구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뭐 해가지고 치시면 최근에 뭐 불기소된
여천 NCC 사례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할 때 검색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한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연습하실 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김지은 하구입니다. 예. 네, 예, 목소리 들리신지요? 네, 예. 저희가 저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으로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네, 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 시행령에 대한 관련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어플을 한다면 LAW에서 네. 로엔비라는 그 어플 들어가니 네. 판례라는 다 나오더라고요.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되더라고요. 로우 MB, 예, 예, LAWNB. 네, 이 네, 사이트 들어가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라든 판례 사례들 사건에 네, 대한 그 판결 분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보면은 우리는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에 관한 시행 규칙을 하고 있는데 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해서 하려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무슨 산업안전보건 말이죠? 시행령에 관한 부분이 예, 적용되는 게 궁금하다는 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제 불합리라든지 이제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 행동을 대해서 작업자에서 저희가 지적하면은 네. 보통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를 전도의 3조 법칙이란 방지라든지 그걸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거법령이 38조, 39조, 예, 63조 그렇게 뭐 이런 하죠. 거에 맞춰서 하는 예. 거니까.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거는 왜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시행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건 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책에 보면 네, 관련 규칙하고 네, 근데 현장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안전 보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 법령 중에서 지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의 일종이잖아요. 예 그렇죠 부령이잖아요, 부령. 예, 예. 예.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근데 뭐가 적용하는 게 뭐가 힘들다는 거죠? 힘든 게 아니라 시행령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건지 현장에서 이런 것도 있었지 아니, 않습니까? 아니, 저기, 산업안전보건 법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과 명령이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뭔 하고, 뭔 안 하고는 아닌 거죠. 그리고 각각의 성격이 다르죠. 위임 규정되어 있는 예, 시행령에 위임된 거랑 시행규칙에 있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예.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제가 55분부터 준비를 또 해야 돼가지고 예.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요거 갖고 또 심도 있게 얘기 한번 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